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언급하지 않던 러우 전쟁 관련 방송입니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러우 전쟁의 종결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시쳇말로 트럼프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죠.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전쟁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이제 러우 전쟁 이후의 상황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러우 전쟁은 신냉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쟁을 마치 성과 악의 대결로 보는 프로파간다가 난무했죠. 덕분에 나름 괜찮았던 한러 관계는 파탄된 듯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과 국제 정세를 피상적으로만 보는 관점입니다. 저는 과거 방송 러시아 입장에서 본 러우 전쟁의 불가피성에서 러시아 입장의 하소연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대로 답답한 부분이 많죠. 일단 러우 전쟁 이후의 한러 관계 회복 전망을 말씀드리기 전에 러우 전쟁의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우 전쟁은 미국과 나토의 동진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었습니다. 물론 유럽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서진을 방어하는 최전선입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억울한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유럽의 현 국경이 침략으로 변경되는 상황을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사 책에나 나오는 유럽과 러시아의 수백 년에 걸친 기나긴 불신의 역사가 러우 전쟁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유럽과 러시아 간 불신의 역사를 잘 모르는 한국인들은 러우 전쟁을 매우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선과 악의 투쟁으로 해당 전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선도 악도 아닙니다. 유럽인들은 오랜 기간 러시아를 경멸했습니다. 러시아를 타타르의 후예로 불렀죠. 한편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신나치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극우주의자들의 본거지입니다. 한국의 관점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소위 착한 국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군수산업의 메카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 무기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었죠. 물론 소련 시절의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행보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과 북한의 최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없었으면 항공모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중국 제1호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중국에 매각한 바라크함을 기반으로 탄생했습니다. 북한의 핵기술 발전에도 우크라이나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다는 사실도 전해지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굳이 키이우로 바꿔서 부르지 않습니다. 한편 현재 악의 대명사가 된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는 오랜 기간 우호적이었습니다. 절친은 아니지만 꽤 좋은 파트너였죠. 물론 악완 파천 등 복잡한 역사도 있었고 소련과의 관계는 악연이었습니다. 소련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대한항공 여객기도 격추시켰죠. 그러나 소련 시대의 러시아에 대한 평가는 냉전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넘어갑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한국에게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노태우 정권의 북방 정책과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일관되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했고 러시아는 이에 호응했습니다. 한러 파트너십의 성공 사례는 많습니다만 특히 러시아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우주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러시아가 전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기술을 채용했고 한국 로켓 발사체 개발에 기여한 것도 미국이 아닌 러시아, 특히 푸틴의 호의가 결정적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당시의 야사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러시아의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거부했죠. 그래서 한국은 러시아에 발사체 모형이라도 남겨달라고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한국 기술진이 해당 발사체 모형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러시아가 남겨놓고 간 것은 발사체 모형이 아니라 진짜 발사체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의 기술진은 해당 발사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었죠. 푸틴이 한국에 호의적인 이유는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양국은 경제적으로 궁합이 좋죠. 다들 아신 내용이니 넘어가고 지정학적 관점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은 잠재적 적국입니다. 중국은 시베리아와 연해주를 탐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칼이면서 북방 영토에서 계속 충돌합니다. 물론 한국에도 주한미군이 있습니다만 한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을 뿐더러 강한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러일 전쟁 때문에 일본에게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인식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 7월 23일 러시아의 정찰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침범했고 독도의 영공에서 한국의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받고 이탈했습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부는 각각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 항의했죠. 이후 러시아의 대응이 재밌습니다. 러시아는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한러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침략하고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나토와 연대하였으니 불가피한 상황이죠. 게다가 러시아가 북한과 사실상의 군사동맹까지 체결하고 이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상황에 이르러 양국 관계는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듯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의 와중에도 푸틴은 여전히 한러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냅니다. 2014년 6월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을 앞두고 세계 주요 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적 태도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2월 19일 주한 러시아 대사 제노비에프는 자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생각할 의향이 있으며 양국 간 관계도 심각하게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은 비슷한 시점에 방한하여 한국의 주요 외교부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러 군사동맹이 체결된 이상 한국이 푸틴 및 러시아 외교가가 보내는 화해의 메시지를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러시아가 대북무기 체계 고도화에 나설지 여부입니다. 핵 기술은 물론 군사 정찰 위성 기술의 업그레이드는 대북 억지력의 핵심인 한국형 삼축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한러 관계는 매우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전 시대를 제외하면 한러 관계는 역대 최악이죠. 따라서 소위 실리주의 외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나토와 협력을 이유로 살상무기 제공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너무 과도한 반응이 아니었나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싶으면 언제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여전히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러시아는 사실상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러시아 내 한국 기업의 자산 동결 등 실질적인 제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북러 군사동맹은 한국에게 위협입니다. 군사기술의 이전은 한국에게 치명적이죠.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북러동맹이 한국에게 얼마나 아픈 부분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그에 대해 한국도 충분히 보복할 수 있다는 상황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한 것처럼 한국도 러시아에게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러시아가 선을 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러시아는 국경선이 긴 국가이지만 예민한 국경은 유럽과 동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 프런트는 적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러시아는 동아시아 전체를 적으로 돌릴 여유가 없죠. 문제는 블라디보스톡을 수시로 노리는 중국, 그리고 미국의 하수인인 일본이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러우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일본에 대한 대응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영향력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한국이 원하면 유럽의 군사 지형도 바꿉니다. 한국의 방산 역량 덕분에 폴란드는 이미 유럽의 군사 강국이 되었고 루마니아가 그 뒤를 잇습니다. 러시아에게 아픈 부분이죠. 저는 과거 방송 한국의 미래는 대륙에 있다 천하 3분지계에서 한국의 미래는 대륙 진출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이 대륙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정립은 핵심 사안 중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통일에 있어서도 러시아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또한 과거 방송 푸틴 방북의 영향, 한반도 무장평화의 완성에서 북러 동맹이 한반도의 안정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소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을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북러 동맹으로 북한이 중국에 일방적으로 잠식될 걱정을 한시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와 연해주 개발,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재건 사업에 있어 한국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막대합니다. 현재 미국은 그린란드의 군침을 흘리며 북극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극권 개발 참여에 있어서 최고의 파트너는 미국이 될까요? 러시아가 될까요?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북극의 문을 한국에게 열어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러 협력에 어떠한 입장일까요? 트럼프 정권을 포함한 미국의 정권은 한러 간 경제협력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만 한국이 끌어다 쓰지 않으면 말이죠. 미국은 러시아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러시아가 관리되기만을 원할 뿐이죠.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미국에게도 악몽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한국의 경협은 러시아의 현상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미국 정부도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좋은 파트너입니다. 물론 친구라고 부르기는 힘들지만 서로 적이 되기 어려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북한의 군사력을 업그레이드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의 안정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